밥 먹었는데요.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밥 먹으면서 누가 동아시아에 체할 수도 이건 좀 있습니다. 욕심인 것 같아요. 그래. 자기가 나보다 내 보면 질질하네. 아우 다행이다. 안녕하세요. 살아있는 쟁기 산책입니다. 오늘은 사회 이슈로 세상 읽기 8번째 시간 쌀 재난 국가 2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다 식사하셨죠? 네. 뭐 드셨어요? 저요? 네. 밥 먹었는데요. 뭐 드셨나요? 간식으로 누룽지를 먹었어요. 네, 아무튼 우리는 밥을 먹고 살고 있는 한민족입니다. 네, 쌀을 먹고 있는데요. 저자는 당신이 쌀밥 한 수저를 입에 떠넣는 순간 동아시아의 재난 대비 국가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협연 및 위계 구조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동시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떠올리게 된다면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되는 셈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밥 먹으면서 누가 동아시아에 체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. 네.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밥 먹으면서 불평등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. 네. 네. 아무튼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자는 21세기에 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키워드를 쌀, 재난, 국가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? 어떤 면에서 동의하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살 문제가 불평등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불평등의 요인은 되게 많은데 이 책에서는 그거 말고 불평등의 역사에 대해서 왜 그게 생기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쌀을 선택했고 또 이모작을 선택했잖아요. 그렇지만 그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쌀에 중독이 되고 그 쌀 문화에 갇히게 되었어요. 저희는.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쌀이라고 하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하고 또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경쟁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.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은 또 늘어나는 가족들을 끊임없이 먹여 살려야 했잖아요. 그런 것들을. 그래서 그런 경쟁은 또 세습을 낳았고 그런 세습에서 시작된 게 현재까지 이어져서 불평등으로 우리한테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 불평등의 구조를 쌀 재난 국가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. 네. 물론 이 저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의견이라는 점에 전 동의를 하지만 저자는 연공제가 불평등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연공제는 벼농사를 지을 때 기술이 축적된 연장자들 우대하는 문화가 연공제로 발전하여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요. 저는 그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이 그 벼농사뿐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기술을 쌓아가면은 숙련자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벼농사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. 그래서 숙련된 사람에게 월급을 더 주는 그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벼농사 때문에 연공제가 되어서 불평등이 심화된다.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네, 그런 측면도 있죠. 그러니까 어떤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불평등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대안도 어떤 한 가지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. 네.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 책에서 저자가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만은 맞고 이 저자 또한 이제 불평등 3부작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바로 전작에서는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또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로 불평등의 문제를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랬기 때문에
굉장히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재밌는 작업을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그 불평등의 세대에서는 세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 불평등의 구조를 심리와 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협업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또 위기를 또 따지고 그런데도 또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변홍사의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생산은 같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혼자서 뭐를 다 심을 수는 없으니까요. 네. 그런데 또 소유는 각자 네. 개별적으로 하는 개별 소유의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. 네, 그래서 그런 심리를 만들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 책에 좀 재밌었던 부분이 그 변홍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비교를 좋아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밀농사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저자는 변홍사를 짓는 문화 속에서 비교와 질시하는 성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비교하고 질시하는 이런 성정이 이제 거기에서 왔나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질투도 하고 그래? 자기가 나보다 내 꿈을 질투하네. 정말 다행이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료들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동료가 이제 저 또래 동료가 이렇게 저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거나 더 높이 이렇게 짓고 뭔가 앞서간다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되고 질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. 물론 겉으로 축하는 해주지만 속으로 올라오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비교하고 질시하는 이러한 성정은 좀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. 본능이 더 가깝다. 저는 본능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희한한 건 뭐냐면 이게 같은 중국에서도 변홍사 지는 지대하고 밀농사 지는 지대하고 좀 다르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물론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더욱더 행복감이 적다. 이민 온 그 세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변홍사 지는 동아시아 쪽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특히나 더 행복감을 적게 갖는다.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물론 본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대. 그건 인간의 본능이죠, 사실은.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더욱더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비교와 관계에 더 집착한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러니까 변홍사를 시작을 해서 그 마을 기업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이 되었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기업이 처음 산업화 시작하면서 일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일 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, 그러니까 왜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.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안 아프죠. 배가 안 아프죠. 나랑 얼마만에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픔의 정도가 달라지잖아요.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입사 동기들. 오히려? 맞아요. 그 또래들 또래들 사이에서 입사 동기가 딱 있다. 우리 세 명이 다 입사 동기다.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맞아요. 연대와 경쟁이 경쟁과 같이 질시와 네. 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이들이 없으면 못 살지만 또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더 잘 여기 그게 이게 사회 일 문화에서는 이 동기라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관계,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이게 동기들이 입사를 해서 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크고 퇴직하는 것까지 자꾸 쭉 비교하게 이어지잖아요. 맞아.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선조들이 논에 발을 담궜다, 손을 담궜다 하는 거는 벌써 우리가 그런 동기 조직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그거는 물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가 뭐냐면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회학적 분석이나 문화 인력적 모든 분석들이 서구의 틀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. 네, 그랬는데 이렇게
어떤 이 농사짓는 방식, 쌀 농사를 짓느냐, 밀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, 그 틀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이어서 되게 재밌었고, 그다음에 공감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. 그러니까 사회학계에서는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든지 아니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뭐 이런 책 완전 고전이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전에는 정말 대단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물론 이제 지금도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마르크스나 그 베버의 동양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거 아닌데?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분석 틀로 이렇게 하면서 이 서구의 학자들한테 한번 똥침을 날려주시는 저자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어지잖아요. 해석이 그래서 왜 너네 잣대로 우리를 판단해? 왜 니네들이 그렇게 떠들던 그런 사회적 자본은 어디로 갔어?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전체주의도 아닌데 그리고 무슨 순응하는 민족들이라서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말자 꽝이야,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좀 핵심적인 굉장히 또 도발적인 제안을 또 하십니다. 그건 뭐냐면 이런 한국 사회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공제를 없애야 된다. 그리고 이거를 바로 직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공제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50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만큼 책을 마지막적으로 덮을 때는 굉장한 책임감을 좀 느꼈어요. 근데 사실 연봉제 사다리의 중간 지점을 넘었다. 그리고 상층부로 가기에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세대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매년 저절로 오르는 호봉을 오르는 그 재미로 사는 월급쟁이들한테 연봉제를 내려놔라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려놔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. 팔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내 살점을 떼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인 것 같아요. 근데 왜 그게 힘드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여기 불평등에서 청년과 여성의 불평등을 말했지만 지금 노인 빈곤 문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세대들이 몇 년 불과 회사를 나가기만 하면 바로 소득이 없어지고 그리고 좀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노후에 대한 빈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자식들 키우고 뭐 교육 부담도 있었지만 그 노후에 대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놓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연봉제를 포기하고 지금 직급제에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힘든 일 못하는데 직급제에 넘어가라 하고 최소한의 월급만 받아라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책임감은 느끼지만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죠? 라고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렵죠.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여기서 저자가 말한 임금 피크제, 임금 피크제정과 가장 좀 유사하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봉급 생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 일자리가 없었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계층, 그런 그룹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임금 피크제 취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임금 피크제의 나이를 조금 더 앞당기면서 그렇죠.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도 저자의 의견을 상당 부분 많이 동의를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희 독서 동아리 독서 토론에서도 이 책에서 거론되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이 책을 읽고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회사 노조가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임금제에서 해서 줄이고 오히려 청년고용이라든지 비정규직 이쪽에 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
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노조 차원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저자가 말은 되게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강조했던 게 더 정의롭고 효율적인 대안. 뭐냐? 그거를 계속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거든요. 어떤 이론이든지 그걸로 다, 그 이론으로 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. 근데 아무튼 이 책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.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께는 꼭 읽어보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?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. 다음 주에는 일본의 국민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이라는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